강원도 깊은 산속 세상과 단절된 듯한 별장에서 강성만 회장이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77세의 나이에도 여전히 반듯한 어깨를 가진 그였지만 깊게 패인 주름 사이로는 오랜 세월의 무게가 고스란히 드러나고 있었죠. 창밖으로 보이는 단풍나무들이 가을바람에 흔들리고 있었는데 그 모습이 마치 자신의 마음과 닮아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회장님, 아침 드셨습니까? 현관문이 열리며 최도식이 들어왔습니다. 68세의 운전기사였지만 30년 넘게 강성만 곁을 지켜온 그는 이제 단순한 기사가 아니라 가장 가까운 사람이 되어 있었죠. 도식은 늘 그랬듯 정중하면서도 따뜻한 목소리로 회장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아직이네. 입맛이 없어서 말이야. 강성만은 고개를 돌리며 답했습니다. 한때는 수만 명의 직원을 거느린 태성그룹의 창업주였지만 지금은 그저 외로운 노인의 모습이었죠. 도식은 부엌으로 가서 간단한 죽을 끓이기 시작했습니다. 회장의 건강이 예전 같지 않다는 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거든요. 혈압약, 당뇨약, 심장약까지 하루에 먹어야 할 약들이 한 움큼이나 되었습니다. 도식아, 내가 왜 여기 있는지 아나? 강성만이 갑자기 물었습니다. 회장님께서 조용한 곳을 좋아하시니까요. 그게 아니야. 난 그냥 사람답게 죽고 싶어서 여기 온 거야. 도식의 손이 잠시 멈췄습니다. 회장의 말 속에 담긴 깊은 슬픔을 느낄 수 있었거든요. 서울 본가에는 큰딸 주희와 그의 가족들이 살고 있었지만 정작 강성만은 그들과 함께 있을 때 더 외로움을 느꼈습니다. 돈과 권력만을 바라보는 시선들, 진심이 담기지 않은 안부 인사들, 그런 것들이 그를 이곳으로 밀어냈던 거죠. 오후 3시쯤 예상했던 일이 벌어졌습니다. 검은색 벤츠 한 대가 별장 앞마당에 멈춰섰고 강주희가 급한 걸음으로 현관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47세의 그녀는 아버지를 닮아 강한 인상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 눈빛 속에는 냉정함만이 가득했습니다. 아버지, 왜 또 약속을 어기셨어요? 병원 검진 받기로 했잖아요. 주희야, 난 괜찮다고 했잖냐? 괜찮긴 뭐가 괜찮아요. 나이가 몇인데 혼자 이런 산속에서. 주희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습니다. 그리고 유언장 문제도 정리해야 해요. 언제까지 미루실 건가요? 강성만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결국 이 얘기가 나올 줄 알았거든요. 딸이 자신을 찾아오는 진짜 이유는 안부를 묻기 위해서가 아니라 유산 정리 때문이었습니다. 그 얘기는 나중에 하자. 나중은 무슨 나중이에요? 아버지 건강이 이 상태인데. 주희가 말을 하다가 갑자기 멈췄습니다. 자신이 너무 노골적으로 말했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도식이 조용히 차를 내어왔습니다. 이런 상황을 수없이 봐왔기 때문에 언제 개입해야 할지 정확히 알고 있었죠. 따님, 회장님께서 많이 피곤해 하십니다. 오늘은 이만. 도식 씨는 말 안 섞어요. 주희가 버럭 소리쳤습니다. 가족 얘기에 왜 자꾸 끼어들어요? 그 순간 강성만이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주희야, 도식이는 30년 넘게 우리 가족을 위해 헌신한 사람이다. 내가 그렇게 말할 자격은 없어. 아버지는 왜 맨날 남을 편들기만 하세요? 정작 딸인 제가 뭔 말을 해도. 그만해. 강성만의 목소리가 별장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나는 그냥 조용히 살고 싶다고 했잖냐. 주희는 더 이상 말하지 못하고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눈빛 속에서 깊은 실망을 읽을 수 있었거든요. 결국 그녀는 가방을 들고 현관문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아버지, 생각해 보세요. 언제까지 이런 식으로 사실 수는 없어요. 주희가 떠난 후 별장은 다시 고요해졌습니다. 강성만은 창가에 서서 멀어져가는 차를 바라봤습니다. 가슴 한편이 아팠지만 동시에 안도감도 들었죠. 적어도 이곳에서만은 진짜 자신으로 있을 수 있었으니까요. 회장님, 도식이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괜찮으십니까? 도식아, 내가 잘못 살았나? 그런 말씀 마십시오. 하지만 내 딸이 날 보는 눈이 마치 언제 죽을지 기다리고 있는 것 같아.
도식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안타깝지만 그것이 현실이었거든요. 30년을 지켜보면서 이 가족의 진짜 모습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해가 지고 별장의 어둠이 찾아왔습니다. 강성만은 거실 소파에 앉아 오래된 사진첩을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젊은 시절의 사진들, 회사를 처음 세웠을 때의 모습들, 그리고 그 사이사이에 끼워진 낡은 편지 한 통이 있었죠. 아버지, 저는 아버지의 아들입니다. 편지의 첫 줄이었습니다. 30년 전에 받았던 편지인데 아직도 글씨 하나하나가 선명했습니다. 강성만은 그 편지를 다시 접어서 사진첩 깊숙이 넣었습니다. 밤이 깊어갈수록 그의 마음도 더욱 무거워졌습니다. 진짜 가족이 무엇인지, 진짜 사랑이 무엇인지, 이제야 깨닫기에는 너무 늦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날 밤 강성만 회장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가슴 한쪽이 답답하고 숨이 가빠와서 계속 뒤척였거든요. 새벽 4시쯤 되어서야 겨우 잠이 들었는데 오전 8시에 도식이 와보니 회장의 얼굴이 창백해져 있었습니다. 회장님, 괜찮으십니까? 도식이 급하게 다가가서 맥박을 짚어봤습니다. 맥박이 불규칙하고 호흡도 거칠었죠. 30년을 함께하면서 이런 증상들을 여러 번 봐왔기 때문에 심상치 않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괜찮아. 그냥 조금 어지러울 뿐이야. 강성만이 겨우 말했지만 일어나려고 하자 몸이 휘청거렸습니다. 안 됩니다. 당장 병원에 가셔야 해요. 도식은 더 이상 망설이지 않고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아니야, 괜찮다고 했잖아. 강성만이 도식의 손을 붙잡았습니다. 그냥 조금만 쉬면 나아질 거야.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상태는 더 나빠졌습니다. 오전 10시쯤에는 식은땀이 줄줄 흐르고 있었고 숨쉬기조차 힘들어했습니다. 도식은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고 판단했죠. 회장님, 정말 안 됩니다. 지금 당장 서울로 가야 해요. 서울. 서울은 강성만이 힘없이 고개를 흔들었습니다. 서울로 가면 또다시 주위와 그 사람들 틈에서 숨막히는 나날을 보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도식은 119에 신고를 했습니다. 구급차가 이 깊은 산속까지 오는 데는 시간이 걸릴 것 같아서 직접 차로 모시고 가기로 결정했죠. 회장을 부축해서 차에 태우는데 그때 강성만이 갑자기 도식의 팔을 꽉 잡았습니다. 도식아, 만약 내가 그런 말씀하지 마십시오. 괜찮아지실 거예요. 하지만 강성만의 눈빛은 진지했습니다. 뭔가 중요한 말을 하려는 것 같았죠. 도식아, 내가 혹시 정신을 잃거나 그러면 서울 집으로는 가지 마라. 회장님? 그 집에는 진짜 가족이 없어. 알겠나? 도식은 회장의 말뜻을 정확히 이해하지는 못했지만 그 절박한 목소리만큼은 가슴 깊이 새겨둘 수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회장의 뜻을 지켜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병원까지 가는 길은 험했습니다. 산길을 빠져나와 고속도로로 접어드는 데까지 1시간이나 걸렸죠. 그 사이에 강성만의 상태는 계속 악화되었습니다. 의식이 흐릿해지면서 중얼중얼 뭔가를 계속 말하고 있었는데 도식이 귀를 기울여 보니 주호야. 미안하다. 주호야. 라는 말을 반복하고 있었습니다. 주호. 그 이름을 들은 순간 도식의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30년 전의 기억이 생생하게 떠올랐거든요. 그때도 회장은 이렇게 아프면서 그 이름을 부르곤 했습니다. 서울대병원 응급실에 도착했을 때는 오후 2시였습니다. 의료진들이 달려와서 강성만을 응급실로 옮겼고 도식은 복도에서 기다리고 있었죠. 30분 후에 의사가 나와서 말했습니다. 심근경색 초기 증상으로 보입니다. 다행히 빨리 오셔서 큰 위험은 넘겼지만 며칠은 입원해서 지켜봐야겠어요. 의식은 언제 돌아올까요? 오늘 밤이나 내일쯤에는 깨어나실 것 같습니다. 가족분들께 연락하시죠. 도식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주희에게 연락을 해야 하는 건 맞지만 회장의 마지막 당부가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거든요. 그 집에 가지 마라. 진짜 가족이 없어.
도대체 무슨 뜻이었을까요? 결국 도식은 주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따님, 회장님께서 쓰러지셔서 서울대병원에 입원하셨습니다. 뭐라고요? 언제부터요? 주희의 목소리가 급해졌습니다. 오늘 아침부터 상태가 안 좋으셨는데 오후에 응급실로 모셔왔습니다. 지금 가겠어요. 1시간 후 주희가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중환자실 앞에서 의사와 상담을 하고 나서 도식을 찾았죠. 도식 씨, 아버지 상태가 어떤가요? 의사 선생님 말씀으로는 생명에는 지장이 없다고 합니다. 다만 며칠 더 지켜봐야 한다고. 집으로 모셔와야겠어요. 여기서 계속 입원해 계실 순 없잖아요. 그때 도식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따님, 회장님께서 집으로는 가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저도 정확한 뜻은 모르겠지만 회장님이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주희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아버지가 정신이 없으실 때 하신 말씀 아니에요? 아픈 사람이 무슨 말을 제대로 하겠어요. 하지만 도식 씨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다 알아서 할게요. 그날 밤 주희는 병원에 남아 있었고 도식은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회장의 마지막 말이 계속 귓가에 맴돌았거든요. 새벽 3시쯤 되어서 도식은 중요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병원에 가보니 간병인이 혼자 있었습니다. 강성만 환자 어디 계신가요? 새벽에 보호자가 모시고 가셨는데요. 도식은 급하게 주희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서울 본가로 전화를 해도 마찬가지였죠. 뭔가 잘못되었다는 직감이 들었습니다. 오후에 다시 병원에 가서 확인해 보니 새벽 4시에 강성만이 퇴원한 기록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한 건 보호자 서명이 주희가 아닌 다른 사람 이름으로 되어 있었다는 것이었죠. 도식은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뭔가 큰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자신이 회장을 보호해야 한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날 밤부터 도식의 핸드폰은 꺼져 있었고 아무도 그의 행방을 알 수 없었습니다. 강성만 회장이 사라진 지 3일이 지났습니다. 주희는 경찰서에 실종 신고를 내고 사람들을 동원해서 찾고 있었지만 도식과 함께 감쪽같이 사라져버린 아버지의 행방은 오리무중이었죠. 답답함과 불안감이 섞인 채로 주희는 변호사 사무실을 찾았습니다. 김 변호사님, 아버지가 갑자기 사라지셨는데 혹시 유언장 같은 것을 미리 맡겨두신 건 없나요? 김철수 변호사는 40년 넘게 태성그룹의 법무를 담당해온 베테랑이었습니다. 유언장은 아직 정식으로 작성하지 않으셨습니다. 다만 몇 차례 상속 관련해서 문의를 하셨었죠. 그럼 지금 상황에서는 제가 모든 걸 처리해야 하는 거네요? 법적으로는 그렇습니다. 하지만 회장님이 돌아오실 때까지는. 그때 사무실 문이 열리면서 낯선 사람 2명이 들어왔습니다. 하나는 도식이었고 다른 하나는 30대 후반으로 보이는 여성이었죠. 주인은 깜짝 놀라며 일어났습니다. 도식 씨, 아버지는 어디 계세요? 왜 연락도 안 하고? 죄송합니다, 따님. 도식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회장님의 뜻을 따라야 했습니다. 무슨 뜻이에요? 아버지는 지금 어디 계신 거예요? 안전한 곳에 계십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주희가 더 다그치려는 순간 도식 옆에 서 있던 여성이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연수라고 합니다. 이연수? 주희가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누구세요? 연수는 잠시 망설이다가 가방에서 오래된 봉투를 꺼냈습니다. 강성만 회장님의 손녀입니다. 순간 사무실 안이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주인은 무슨 말인지 이해할 수 없다는 듯이 연수를 바라봤고 김 변호사도 놀란 표정을 감추지 못했죠. 손녀라고요? 무슨 말씀이세요? 주희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습니다. 연수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에서 낡은 편지들을 꺼냈습니다. 제 아버지는 강주호였습니다. 할아버지의 아들이었죠. 강주호? 김 변호사가 그 이름을 되뇌었습니다. 잠깐, 그 이름이 변호사님도 아시나요?
도식이 물었습니다. 30년 전쯤에 회장님께서 한번 그 이름을 언급하신 적이 있었는데 김 변호사는 기억을 더듬었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별 말씀 없이 넘어가셔서 연수가 편지를 테이블 위에 펼쳐놓았습니다. 손으로 쓴 글씨들이 세월의 흔적과 함께 바래져 있었지만 여전히 읽을 수 있었죠. 이것들은 할아버지가 제 아버지에게 보낸 편지들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연수가 또 다른 봉투를 꺼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저에게 남긴 것들이에요. 주희가 성큼 다가가서 편지들을 뺏어 들었습니다. 첫 번째 편지의 내용을 읽어보니 정말로 아버지의 필체였습니다. 주호야, 아버지가 미안하다. 너를 제대로 돌봐주지 못해서. 편지를 읽어갈수록 주희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자신이 전혀 모르던 형제가 있었다는 사실, 그리고 그 형제에게서 태어난 딸이 지금 자신 앞에 서 있다는 현실이 믿어지지 않았거든요. 이게 진짜라는 거예요? 주희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김 변호사가 편지들을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필체로 봐서는 회장님이 쓰신 게 맞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정확한 확인을 위해서는 DNA 검사를 해보시죠. 연수가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저도 확실히 하고 싶어요. 도식이 가방에서 또 다른 서류들을 꺼냈습니다. 이것들은 회장님께서 직접 보관하고 계시던 것들입니다. 출생신고서, 사진들. 사진 중에는 어린 남자아이와 젊은 여성이 함께 찍은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는 젊은 시절의 강성만이 멀리서 그들을 바라보고 있는 모습도 있었죠. 이 여자분이 주호 씨의 어머니인가요? 김 변호사가 물었습니다. 네, 제 할머니세요. 돌아가신 지는 오래되었지만요. 연수의 목소리에 슬픔이 배어 있었습니다. 주인은 사진들을 하나하나 넘겨보면서 충격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아버지가 자신에게 숨겨왔던 또 다른 삶이 있었다는 것, 그리고 그 삶에서 태어난 가족이 존재한다는 것이 현실로 다가왔거든요. 그래서 지금 뭘 원하는 거예요? 주희가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원하지 않습니다. 연수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다만 할아버지를 한번 뵙고 싶었을 뿐이에요.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꼭 할아버지를 찾으라고 하셨거든요. 아버지, 주호 씨는 언제 돌아가셨나요? 15년 전에요. 교통사고로. 도식이 조용히 말을 이었습니다. 회장님께서 그 소식을 들으셨을 때 정말 많이 슬퍼하셨습니다. 그럼 아버지가 알고 계셨던 거예요? 주희가 놀라며 물었습니다. 네. 하지만 그때까지도 연수 씨의 존재는 모르고 계셨죠. 최근에야 도식 씨를 통해서 알게 되셨습니다. 김 변호사가 신중하게 말했습니다. 만약 이 모든 게 사실이라면 상속 구도가 완전히 바뀝니다. 법적으로 인정되는 손녀라면 상속권이 있거든요. 그 말을 들은 주희의 얼굴이 순간 일그러졌습니다. 지금까지 당연히 자신의 것이라고 생각했던 모든 것들이 흔들리고 있었거든요. 잠깐요. 주희가 손을 들어 올렸습니다. 이건 너무 갑작스러운 일이에요. 진짜인지 가짜인지도 확실하지 않고, 그래서 정확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김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DNA 검사는 물론이고 모든 서류들의 진위 여부도 확인해야 하죠. 연수가 일어서면서 말했습니다. 저는 서두르지 않겠습니다. 다만 할아버지께서 원하시면 언제든 뵐 준비가 되어 있어요. 할아버지는 지금 어디 계신 거예요? 주희가 다시 물었습니다. 도식이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조용한 곳에서 요양하고 계십니다. 병원에서 퇴원하신 후 건강이 많이 회복되셨어요. 제가 가서 뵐 수는 없나요? 회장님께서 아직은 시간이 필요하다고 하셨습니다. 주인은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는 듯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이해할 수 없어요. 정말 이해할 수 없다고요. 그녀가 문을 열고 나가려는 순간 연수가 뒤에서 말했습니다. 저는 정말 아무것도 바라지 않습니다. 다만 아버지가 그토록 보고 싶어 했던 할아버지를 만나고 싶을 뿐이에요. 주인은 잠시 멈춰서서 연수를 돌아봤습니다.
그 눈빛 속에서 진실함을 느낄 수 있었지만 동시에 모든 것을 잃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더 컸습니다. 그날 밤 주인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이연수라는 여자가 나타나면서 모든 것이 흔들리기 시작했거든요. 30년 넘게 태성그룹의 유일한 상속자라고 생각하며 살아왔는데 갑자기 나타난 손녀라니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새벽 2시 주인은 핸드폰을 들고 김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김 변호사님, 저예요. 죄송한데 지금 통화 가능하세요? 주희 씨? 이 시간에 무슨 일이세요? 오늘 그 여자, 이연수 말이에요. 정말 아버지 손녀가 맞나요? 김 변호사는 잠시 침묵하다가 신중하게 말했습니다. 서류상으로는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하지만 정확한 건 DNA 검사 결과를 봐야죠. 만약에 정말 손녀가 맞다면 상속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법적으로는 직계 손녀에게도 상속권이 있습니다. 유언장이 없다면 법정 상속에 따라 분할될 수도 있고요. 주희의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지금까지 당연히 자신의 것이라고 생각했던 모든 것들이 위험해질 수 있다는 뜻이었거든요. 김 변호사님, 제가 부탁 하나 드릴게요. 무슨 부탁이세요? 그 여자와 관련된 모든 기록들 없앨 수 있나요? 전화기 너머로 김 변호사의 당황스러운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주희 씨, 그건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 문제 안 되게 하는 게 변호사 일 아니에요? 주희의 목소리가 차갑게 변했습니다. 30년 동안 우리 가족을 위해 일해오신 분이잖아요. 하지만 이건 다른 문제입니다. 만약 진짜 혈육이라면 진짜든 가짜든 상관없어요. 어차피 아버지도 모르시는 상황인데 굳이 복잡하게 만들 필요가 있나요? 김 변호사는 고민에 빠졌습니다. 30년 넘게 태성그룹의 법무를 담당하면서 주희와 가까운 관계를 유지해왔지만 이번 일은 선을 넘는 것 같았거든요. 주희 씨, 시간을 두고 생각해 보시죠. 성급하게 결정할 일이 아닙니다. 시간이 없어요. 그 여자가 아버지를 만나기 전에 정리해야 해요. 다음 날 오전 주희는 사설 탐정을 고용했습니다. 이연수의 과거를 철저히 조사하라는 지시를 내렸죠. 동시에 그녀를 미행하기 시작했습니다. 연수는 서울 외곽의 작은 모텔에서 지내고 있었습니다. 지방에서 올라온 티가 역력했죠. 오후에는 도식과 함께 카페에서 만나 무언가 진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주인은 멀리서 그들을 지켜보며 이를 갈았습니다. 저 여자 때문에 자신의 인생이 송두리째 흔들리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저녁 무렵 연수가 모텔로 돌아왔을 때 방문 앞에 편지 한 통이 놓여 있었습니다. 봉투에는 아무 표시도 없었지만 안을 열어보니 짧은 메모가 들어 있었죠. 서울을 떠나세요. 당신이 모르는 사이에 큰 위험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돈이 필요하면 얼마든지 드릴게요. 하지만 더 이상 우리 가족에게 접근하지 마세요. 연수는 메모를 읽고 나서 한동안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이런 일이 생길 줄은 예상했지만 막상 당하고 보니 마음이 아팠거든요. 자신은 정말 아무것도 바라지 않았는데 말이죠. 연수는 즉시 도식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도식 아저씨, 저 때문에 너무 복잡해지는 것 같아요. 그냥 돌아갈까요? 무슨 일이 있었나요? 연수가 편지 내용을 설명하자 도식의 목소리가 단단해졌습니다. 절대 안 됩니다. 회장님께서 연수 씨를 꼭 만나고 싶어 하세요. 하지만 가족들이 원하지 않는데 진짜 가족이 누군지는 회장님이 판단하실 일입니다. 그 시각 강원도 깊은 산속의 한 펜션에서 강성만 회장이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며칠 전 병원에서 몰래 빠져나온 후 도식이 마련한 이곳에서 몸을 추스르고 있었죠. 도식아, 연수는 어떻게 지내고 있나? 걱정하지 마십시오. 내일 모시고 오겠습니다. 주인은 뭐라고 하던가? 도식은 잠시 망설이다가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좋게 받아들이지는 않으시는 것 같습니다. 강성만의 얼굴에 깊은 그림자가 드리워졌습니다. 그럴 줄 알았어. 하지만 이번만큼은 물러설 수 없다. 회장님?
30년 전에 주호를 외면했던 것. 그게 내 인생 최대의 실수였어. 이번에는 연수만큼은 지켜주고 싶다. 다음 날 아침 연수는 또 다른 협박을 받았습니다. 이번에는 편지가 아니라 직접 전화가 왔었죠. 이연수 씨죠? 서울을 떠나세요. 마지막 경고입니다. 누구세요? 왜 저에게 이러시는 거예요? 당신이 누구인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건 당신이 여기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연수가 더 물어보려고 하는 순간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손이 덜덜 떨렸지만 그녀는 포기하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아버지가 그토록 만나고 싶어 했던 할아버지를 포기할 수는 없었거든요. 오후에 도식이 연수를 데리러 왔을 때 그녀는 이미 짐을 정리해 놓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정말 괜찮으신가요? 도식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네. 할아버지를 만나는 게 제 소원이에요. 다른 건 중요하지 않아요. 차를 타고 강원도로 향하는 길에 도식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연수 씨, 회장님께서 말씀하실 게 많이 있으실 거예요. 아버님, 주호 씨에 대한 이야기도요. 저도 궁금한 게 많아요. 아버지는 할아버지 이야기만 하면 항상 슬퍼하셨거든요. 회장님도 마찬가지세요. 주호 씨 이야기만 나오면 그때 도식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주희였습니다. 도식 씨, 아버지 어디 계세요? 당장 모시고 와요. 죄송하지만 그럴 수 없습니다. 뭐라고요? 제가 딸인데 왜 못 만난다는 거예요? 회장님의 뜻입니다. 주희의 목소리가 점점 날카로워졌습니다. 그 여자 때문이죠? 그 정체불명의 여자 때문에 친딸을 외면하시겠다는 거예요? 따님, 좋아요. 끝까지 그러시겠다는 거죠? 전화가 끊어진 후 도식은 불안한 마음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이제 정말 되돌릴 수 없는 길로 접어든 것 같았거든요. 연수는 창밖 풍경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자신 때문에 가족들 사이에 균열이 생기는 건 아닌지. 하지만 이미 여기까지 왔으니 끝까지 가봐야겠다는 마음도 들었죠. 강원도 산속 펜션에서 2박을 보낸 강성만 회장의 몸은 많이 회복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여전히 무거웠죠. 30년 만에 손녀를 만난다는 설렘과 동시에 돌아가신 아들 주호에 대한 죄책감이 밀려왔거든요. 회장님, 연수 씨가 오늘 오후에 도착할 예정입니다. 도식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런가? 떨리는구나. 강성만이 창밖을 바라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도식아, 내가 주호에게 제대로 된 아버지였다면 연수도 이렇게 고생하지 않았을 텐데. 그런 말씀 마십시오. 이제라도 만나게 되신 게 다행입니다. 오후 3시쯤 펜션 앞에 차 한 대가 멈춰섰습니다. 도식이 먼저 내리더니 조심스럽게 연수를 도왔죠. 연수는 긴장한 듯 가방을 꽉 붙잡고 있었습니다. 펜션 안으로 들어서자마자 연수는 거실 소파에 앉아 있는 노인을 보았습니다. 사진으로만 보던 할아버지였지만 실제로 마주하니 가슴이 뭉클해졌죠. 아버지와 닮은 눈빛이 느껴졌거든요. 강성만도 연수를 보는 순간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주호를 닮은 이목구비, 특히 그 눈매가 너무나 선명했거든요. 할아버지, 연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연수야. 강성만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정말 주호를 많이 닮았구나. 연수는 천천히 다가가서 강성만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할아버지, 늦게나마 인사드립니다. 강주호의 딸 이연수입니다. 일어나거라. 할아버지가 미안하다. 강성만이 연수의 손을 잡았습니다. 내 아버지, 주호는 내 가장 큰 죄였다. 연수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아버지가 항상 하시던 말씀이 있어요. 할아버지는 나쁜 분이 아니야. 다만 어려운 상황이었을 뿐이지. 라고요. 주호가 그런 말을 했나? 강성만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네. 아버지는 할아버지를 원망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언젠가는 꼭 만나 뵙고 싶다고 하셨거든요. 강성만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30년 동안 마음 깊이 묻어두었던 감정들이 터져나왔거든요.
미안하다, 연수야. 정말 미안하다. 내 아버지에게도 너에게도. 두 사람은 한동안 말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도식도 멀리서 지켜보며 코끝이 시큰해졌죠. 할아버지, 제가 아버지 이야기를 들려드릴까요? 연수가 가방에서 사진첩을 꺼냈습니다. 그래라. 듣고 싶다. 연수는 사진을 하나씩 넘기며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아버지는 제가 어릴 때부터 할아버지 이야기를 자주 해주셨어요. 할아버지가 얼마나 훌륭한 분인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도우셨는지. 주호가 그런 말을 했단 말이냐? 네. 그리고 언제나 할아버지를 자랑스러워 하셨어요. 비록 함께 살지는 못했지만 할아버지의 피가 흐르는 게 자랑스럽다고 하셨거든요. 강성만은 사진 속 주호의 모습을 보며 마음이 찢어졌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청년이 되기까지의 모습들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는데 그 어느 것도 자신이 함께하지 못했던 순간들이었거든요. 할아버지, 아버지가 교통사고로 돌아가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있어요. 무슨 말이었나? 연수야, 내가 못다한 일이 하나 있다. 아버지, 너의 할아버지를 꼭 만나 뵈어라. 그리고 내가 아버지를 원망하지 않았다고, 오히려 감사했다고 전해달라. 고 하셨어요. 강성만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흐느꼈습니다. 주호야, 아버지가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그때 펜션 문이 갑자기 열리며 사람들이 들어왔습니다. 주희와 경찰관 2명이었죠. 아버지, 주희가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여기 계셨구나. 강성만과 연수는 깜짝 놀라며 돌아봤습니다. 주희의 얼굴은 분노와 안도감이 뒤섞인 복잡한 표정이었죠. 따님, 어떻게 이곳을? 도식이 당황했습니다. 사설 탐정을 고용했어요. 아버지 찾는 게 그렇게 어려운 일인가요? 주희가 연수를 노려보며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 여자, 정체가 뭐예요? 경찰관이 나서서 말했습니다. 실종 신고가 들어와서 수색 중이었습니다. 가족분이 많이 걱정하고 계셨거든요. 실종이 아니야. 강성만이 일어서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내가 스스로 여기 온 거다. 아버지, 병원에서 무단으로 나오시면 어떻게 해요? 얼마나 걱정했는지 아세요? 걱정? 강성만의 목소리가 차가워졌습니다. 내가 언제 나를 진심으로 걱정한 적이 있나? 아버지, 지금 무슨 말씀을? 주희야, 이 아이를 봐라. 강성만이 연수를 가리켰습니다. 이 아이가 내 조카다. 주호의 딸이야. 주희는 경찰관들 앞에서 당황했습니다. 아버지, 그런 얘기는 나중에. 언제까지 숨기고 살 거냐? 강성만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30년 전에도 그랬지. 주호와 그 어머니를 숨기라고, 없는 사람 취급하라고. 아버지, 이번만큼은 안 돼. 연수는 내 손녀야. 내 피가 흐르는 유일한 손녀라고. 경찰관들은 가족 간의 복잡한 상황을 눈치채고 조심스럽게 물러섰습니다. 실종 신고는 취소하시는 건가요? 네, 취소해 주세요. 강성만이 답했습니다. 주인은 분노를 참지 못하고 연수에게 다가갔습니다. 당신, 대체 뭘 원하는 거예요? 우리 가족을 망가뜨리려고 작정한 거예요? 저는 아무것도. 연수가 말하려는 순간 강성만이 앞을 막아섰습니다. 주희야, 그만해. 연수는 아무 잘못이 없어. 아버지는 왜 맨날 저 여자 편만 드세요? 30년을 함께 살아온 딸보다 처음 본 그 여자가 더 소중하다는 거예요? 강성만은 주희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주희야, 내가 30년을 함께 살았다고? 언제 진짜로 함께 산 적이 있나? 내가 나를 찾는 건 돈이 필요할 때뿐이었잖아. 아버지. 하지만 연수는 다르다. 이 아이는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여기까지 왔어. 단지 할아버지를 만나고 싶다는 마음 하나로 말이야. 주희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아버지의 말이 가슴에 깊이 박혔거든요. 하지만 동시에 모든 것을 잃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더 컸습니다. 좋아요. 그럼 DNA 검사라도 해봅시다. 정말 우리 피가 맞는지 확인해 보자고요. 연수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좋습니다.
저도 확실히 하고 싶어요. 그날 밤 펜션은 무거운 침묵에 휩싸였습니다. 세 사람 모두 각자의 방에서 잠 못 이루는 밤을 보냈죠. 펜션에서의 긴장감 넘치는 하루가 지나고 도식은 강성만 회장과 단둘이 산책을 나왔습니다. 가을 저녁의 선선한 바람이 두 사람의 무거운 마음을 어루만지고 있었죠. 도식아, 내가 너무 성급했나? 강성만이 걸음을 멈추며 물었습니다. 아니에요, 회장님. 언젠가는 해야 할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주희가 저렇게 상처받을 줄은 몰랐어. 그래도 내 딸인데. 도식은 잠시 고민하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회장님, 제가 30년 전 일을 말씀드려도 될까요? 연수 씨가 알아야 할 진실이 있습니다. 강성만의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30년 전 일을 말이냐? 네. 주호 씨와 그 어머니분에 대한 이야기요. 그들은 근처 벤치에 앉았습니다. 도식은 오랫동안 가슴 깊이 묻어두었던 기억들을 천천히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제가 회장님 운전기사가 된 지 얼마 안 되었을 때였습니다. 어느 날 회장님께서 저를 불러서 강원도 별장으로 가자고 하셨죠. 그랬지. 별장에 도착했는데 그곳에 젊은 여성과 5살쯤 된 남자아이가 있었습니다. 그게 주호 씨와 어머니였죠. 도식의 목소리에 그때의 기억이 생생하게 담겨 있었습니다. 처음엔 누군지 몰랐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회장님의 아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상황이 복잡했죠. 강성만은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내가 젊었을 때 저지른 실수였어. 사업이 어려웠을 때 도움을 받았던 분의 딸이었는데 한순간의 잘못으로 그 여자분은 회장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주호 씨를 혼자서라도 잘 키우겠다고 하셨죠. 그래서 내가 별장에서 지낼 수 있도록 했던 거야. 하지만 부인께서 알게 되셨죠. 도식이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강성만의 눈에 고통스러운 빛이 어렸습니다. 내 아내는 그 일을 받아들일 수 없었어. 주희가 중학생이었는데 갑자기 이복 형제가 있다는 걸 알게 되면서 부인께서 회장님께 선택을 강요하셨죠. 가족을 택하거나 아니면. 맞아. 내가 비겁했던 거야. 강성만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주호와 그 어머니를 멀리 보내고 없던 일로 하자고 했어. 도식은 그때의 모습을 떠올렸습니다. 어린 주호가 아버지를 그리워하며 울던 모습, 그리고 그 어머니가 혼자서 모든 걸 감당하려 했던 모습들이 말이죠. 그 후로 주호 씨 어머니는 서울을 떠나셨습니다. 아이를 데리고 지방으로 내려가셨죠. 내가 생활비는 보내주려고 했는데 그분이 거절했어. 회장의 돈은 받을 수 없다고. 자존심이 강한 분이셨어요. 주호 씨도 어머니를 닮아서 그런 성격이었죠. 강성만은 주머니에서 오래된 편지를 꺼냈습니다. 이게 주호가 성인이 되어서 보낸 마지막 편지야. 도식이 편지를 받아 읽어봤습니다. 아버지, 저는 아버지를 원망하지 않습니다. 다만 언젠가는 아버지 자녀로 인정받고 싶었을 뿐입니다. 저에게 딸이 생겼습니다. 이연수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아버지의 성을 물려주지는 못했지만 마음만은 아버지의 손녀입니다. 이 편지를 받고 나서 회장님은 많이 바뀌셨죠. 그때서야 내가 얼마나 큰 실수를 했는지 깨달았어. 하지만 이미 늦었더라고. 주호를 찾으러 갔을 때는 강성만의 목소리가 메어왔습니다. 교통사고였어. 야근을 마치고 집으로 가던 길에. 그것도 내가 찾아간다는 소식을 듣고 서두르다가. 회장님 잘못이 아닙니다. 아니야, 도식아. 모든 게 내 잘못이야. 진작에 인정했어야 했는데, 진작에 가족으로 받아들였어야 했는데. 두 사람은 한동안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멀리서 펜션의 불빛이 보였는데 그곳에서 연수와 주희가 서로를 경계하며 지내고 있을 생각을 하니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그래서 회장님이 서울 집을 떠나신 거군요. 도식이 말했습니다. 맞아. 주희와 함께 있을 때마다 주호 생각이 났거든. 내가 선택하지 못했던 아들, 내가 버린 아들. 그 죄책감을 견딜 수가 없었어. 주희 씨도 그걸 알고 계실까요? 모를 거야.
그 아이는 어려서부터 모든 관심과 사랑을 받고 자랐거든. 자신에게 오빠가 있었다는 것도 오빠가 얼마나 외로웠는지도 모르고 말이야. 도식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연수 씨에게 이 이야기를 해주실 건가요? 해야지. 그 아이는 아버지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할아버지가 왜 아버지를 떠나보냈는지 알 권리가 있어. 펜션으로 돌아가는 길에 강성만은 결심을 굳혔습니다. 더 이상 과거를 숨기지 않겠다고 연수에게 모든 진실을 말해주겠다고 말이죠. 펜션에 도착하니 연수가 혼자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주인은 이미 자신의 방으로 들어간 모양이었죠. 연수야, 할아버지가 너에게 해줄 이야기가 있다. 연수는 고개를 들어 강성만을 바라봤습니다. 무슨 이야기인가요? 내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야. 그리고 할아버지가 왜 너희를 떠나보낼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한. 강성만은 30년 전의 일들을 하나하나 들려주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의 잘못, 비겁했던 선택, 그리고 그로 인해 주호가 겪어야 했던 고통들을 말이죠. 연수는 처음에는 놀랐지만 이야기를 들을수록 아버지가 왜 그렇게 살았는지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할아버지를 원망하지 않았던 이유도, 마지막까지 할아버지를 만나고 싶어 했던 이유도 말이죠. 아버지는 정말 할아버지를 사랑했어요. 연수가 눈물을 훔치며 말했습니다. 제가 어릴 때 아파서 병원에 입원했을 때 아버지가 제 곁에서 말씀하신 게 있어요. 연수야, 할아버지는 나쁜 분이 아니야. 그때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을 거야. 할아버지도 많이 힘드셨을 거다. 라고요. 강성만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주호야, 아버지가 정말 미안하다. 그때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주희가 나와서 거실을 바라보고 있었죠. 아버지와 연수가 울고 있는 모습을 보니 가슴 한편이 시큰해졌습니다. 30년 동안 혼자 모든 사랑을 받으며 살아온 자신과 달리 저 멀리서 아버지를 그리워해야 했던 오빠가 있었다는 사실이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주인은 조용히 자신의 방으로 돌아갔지만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당연하게 여겨왔던 모든 것들이 흔들리고 있었거든요. 그날 밤 주인은 방 안을 서성이며 밤을 새웠습니다. 아버지와 연수가 나눈 대화를 들으면서 자신이 모르던 가족의 진실을 알게 되었거든요. 오빠가 있었다는 것, 그 오빠가 자신보다 먼저 태어났지만 인정받지 못했다는 것, 모든 게 충격이었습니다. 새벽 6시 주인은 결국 방에서 나와 거실로 향했습니다. 아버지 강성만이 소파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죠. 아버지, 잠은 주무셨어요? 주희야, 너도 잠 못 잤구나. 주희는 아버지 옆에 조심스럽게 앉았습니다. 30년을 함께 살았지만 이렇게 진솔한 대화를 나눈 적은 거의 없었거든요. 아버지, 정말 제가 모르는 오빠가 있었던 거예요? 강성만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주호라는 아들이 있었다. 너보다 2살 위였지. 왜 저에게 말씀해주지 않으셨어요? 어린 내가 받아들이기 어려울 거라고 생각했어. 그리고 강성만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아버지도 비겁했던 거야. 인정하기 싫었던 거지. 주희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럼 제가 받은 모든 사랑이 원래는 오빠와 나눠야 할 것이었던 거네요. 주희야, 내 잘못이 아니야. 모든 건 아버지 잘못이다. 아니에요. 주희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도 잘못했어요. 아버지를 진심으로 사랑한 적이 없었으니까요. 항상 돈이나 회사 일로만 찾아뵈었잖아요. 그때 연수가 부엌에서 나왔습니다. 일찍 일어나서 아침 준비를 하고 있었던 모양이었죠. 할아버지, 고모님, 안녕하세요. 연수가 조심스럽게 인사했습니다. 주인은 순간 멈췄습니다. 고모님이라는 호칭이 낯설면서도 묘하게 마음을 울렸거든요. 연수야, 그냥 이름으로 불러도 돼. 아직 어색해서. 네, 알겠어요. 강성만이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오늘 서울로 가자. 더 이상 숨어 있을 이유가 없어. 아버지, 정말 괜찮으시겠어요? 주희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괜찮아. 이제 모든 걸 정리할 때가 됐어.
서울로 돌아가는 길에서 도식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회장님, 김 변호사님께 연락드릴까요? 그래. 오늘 오후에 만나자고 해라. 유언장을 작성할 거야. 주희와 연수는 뒷자리에서 어색한 침묵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서로에게 할 말이 많았지만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몰랐거든요. 연수 씨. 주희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네. 미안해요. 처음에 너무 적대적으로 대했네요. 연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저라도 그랬을 것 같아요. 갑자기 나타난 사람 때문에 모든 게 바뀌는 건 받아들이기 어려우니까요. 당신은 정말 아무것도 바라지 않는 거예요? 네. 저는 그냥 할아버지를 만나고 싶었을 뿐이에요. 아버지가 그토록 보고 싶어 하셨던 분이니까요. 주인은 연수의 진심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 눈빛에는 욕심이나 계산이 아닌 순수한 그리움만이 담겨 있었거든요. 오후 3시 김 변호사 사무실에 네 사람이 모였습니다. 김 변호사는 강성만의 의지를 확인하고 유언장 작성을 시작했습니다. 회장님, 어떻게 하실 건지 정확히 말씀해 주세요. 강성만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태성그룹의 모든 지분과 재산은 법적으로 인정된 손녀 이연수에게 물려준다. 아버지, 주희가 깜짝 놀라며 일어났습니다. 잠깐, 아직 끝나지 않았어. 강성만이 손을 들었습니다. 단, 연수가 원하지 않는다면 주희와 연수가 반반씩 나눠 가진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강성만이 두 사람을 번갈아 보았습니다. 진짜 가족처럼 서로를 보살펴야 한다는 조건이다. 연수가 당황해서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저는 그런 건 원하지 않아요. 연수야,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넌 내 손녀야. 그리고 주호의 딸이고 당연히 받을 권리가 있어. 하지만 주희야. 강성만이 딸을 바라봤습니다. 너는 어떻게 생각하나? 주희는 한동안 고민했습니다. 30년 동안 당연히 자신의 것이라고 생각했던 모든 것을 나눠야 한다는 게 쉽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동시에 형의 딸에게 마땅히 돌아가야 할 몫이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아버지 뜻대로 하세요. 주희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정말 괜찮나? 네. 다만 주희가 연수를 바라봤습니다. 연수 씨가 정말 원하지 않는다면 억지로 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연수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저는 정말 그런 걸 원해서 온 게 아니에요. 할아버지를 만나는 것만으로도 충분해요. 연수야. 강성만의 목소리가 단호해졌습니다. 이건 할아버지의 마지막 소원이야. 주호에게 해주지 못했던 것들을 너에게라도 해주고 싶어? 김 변호사가 유언장을 작성하는 동안 사무실은 조용했습니다. 각자 복잡한 마음을 정리하고 있었거든요. 유언장이 완성되고 강성만이 서명을 마쳤을 때 주희가 갑자기 일어나서 연수에게 다가갔습니다. 연수 씨, 아니. 연수야. 주희가 처음으로 친근하게 불렀습니다. 우리 진짜 가족이 되어볼까? 연수는 놀라며 주희를 바라봤습니다. 정말 괜찮으세요? 처음엔 받아들이기 어려웠어. 하지만 생각해보니 내가 혼자 받은 사랑을 나눠주는 게 맞는 것 같아. 그리고 주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오빠를 알지 못했던 게 미안해. 오빠의 딸인 너라도 제대로 보살펴야겠어.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30년의 세월을 뛰어넘어 진짜 가족이 되는 순간이었죠. 강성만은 그 모습을 보며 마음이 뿌듯했습니다. 주희야, 연수야, 이제야 우리가 진짜 가족이 된 것 같구나. 도식도 멀리서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30년을 기다려온 보람이 있었거든요. 할아버지, 연수가 강성만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버지가 보시면 정말 기뻐하실 거예요. 그럼 주호도 이제 마음 편히 쉴 수 있겠지. 그날 저녁 세 사람은 처음으로 가족처럼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여전히 어색한 부분들이 있었지만 서로를 이해하려는 마음만큼은 진실했죠. 유언장을 작성한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강성만 회장은 서울 본가로 돌아왔지만
집 분위기는 전과 완전히 달라져 있었죠. 주인은 회사 일을 정리하며 연수에게 경영에 대해 조금씩 가르쳐주고 있었고, 연수는 여전히 모든 게 꿈 같다며 조심스러워하고 있었습니다. 연수야, 이게 아버지가 처음 회사를 세울 때 모습이야. 주희가 오래된 사진을 보여주며 말했습니다. 정말 젊으시네요. 아버지도 이런 모습이었을까요? 응, 많이 닮았어. 특히 눈빛이. 두 사람은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처음엔 어색했지만 서로의 진심을 확인한 후로는 정말 가족 같은 분위기가 되어가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며칠 후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주희가 갑자기 가방을 싸기 시작한 거였죠. 어디 가세요? 연수가 물었습니다. 미국으로 떠날 거야. 거기서 새로 시작하려고. 갑자기 왜요? 여기서 함께 지내면 안 되나요? 주희는 잠시 멈춰서 연수를 바라봤습니다. 연수야, 내가 여기 있으면 너도 아버지도 편하지 않을 거야. 30년 동안 쌓인 습관들이 쉽게 바뀌지는 않거든. 하지만 괜찮아. 이게 모두에게 좋은 방법일 거야. 너는 할아버지 곁에서 행복하게 살고 나는 내 힘으로 새로운 인생을 살아볼게. 연수는 주희의 진심을 알 수 있었습니다. 정말로 자신을 위해서 떠나려는 거라는 걸 말이죠. 주희 언니. 연수가 처음으로 언니라고 부르며 다가갔습니다. 정말 가야 해요? 응. 하지만 가끔 연락하며 지내자. 우린 이제 진짜 가족이니까. 두 사람은 서로를 꼭 안았습니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진정한 자매애를 느낄 수 있었거든요. 강성만은 주희의 결정을 듣고 나서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딸을 떠나보내는 게 쉽지 않았지만 그녀의 마음도 이해할 수 있었거든요. 주희야, 정말 가야겠나? 네, 아버지. 저에게도 필요한 시간이에요. 30년 동안 받기만 했으니까 이제는 제 힘으로 살아보고 싶어요. 그래. 내가 그렇게 생각한다면 어쩔 수 없지. 하지만 언제든 돌아오고 싶으면 돌아와라. 주희가 떠나던 날 공항에는 가족들이 모두 나왔습니다. 강성만, 연수, 그리고 도시까지 말이죠. 아버지, 건강하세요. 그리고 연수를 잘 부탁해요. 주희가 아버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주희야, 미안하다. 아버지가 더 좋은 아버지였다면. 아니에요. 저도 더 좋은 딸이었다면. 서로 미안해하지 말아요. 주희는 연수에게도 인사했습니다. 연수야, 할아버지 잘 돌봐드려. 그리고 내 목까지 효도해줘. 언니도 몸 조심하세요. 꼭 연락해요. 비행기가 떠난 후 세 사람은 조용히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갑자기 조용해진 집이 허전했지만 동시에 새로운 시작이라는 느낌도 들었죠. 그날 밤 강성만은 연수와 단둘이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연수야, 후회되지 않나? 조용히 살던 곳을 떠나서 이런 복잡한 일에 휘말린 게. 아니에요, 할아버지. 오히려 감사해요. 아버지가 그토록 보고 싶어 하셨던 할아버지를 만날 수 있었으니까요. 네, 아버지. 주호는 정말 훌륭한 사람이었어. 할아버지보다 훨씬 더 훌륭했지. 아버지도 할아버지를 정말 자랑스러워 하셨어요. 힘든 상황에서도 할아버지를 원망하지 않으셨거든요. 두 사람은 그렇게 밤늦도록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30년 동안 나누지 못했던 이야기들을 말이죠. 한 달이 지났습니다. 연수는 점차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고 있었고 강성만도 손녀와 함께하는 일상이 행복했습니다. 도식은 여전히 두 사람을 묵묵히 돌보고 있었죠. 어느 날 오후 강성만이 연수에게 말했습니다. 연수야, 강원도 별장에 가볼까? 내 아버지가 어린 시절을 보낸 곳이야. 정말요? 가보고 싶어요. 별장에 도착하니 추억이 가득한 공간이었습니다. 강성만은 연수에게 주호가 뛰어놀던 마당, 그가 좋아하던 나무, 그리고 어머니와 함께 살던 방을 보여주었죠. 여기서 내 아버지가 아버지라고 처음 불렀어. 그때 내가 얼마나 기뻤는지 모르겠다. 연수는 아버지의 흔적이 남아있는 그곳에서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날 저녁 별장에서 라디오를 틀어놓고 있을 때 뉴스가 나왔습니다.
태성그룹 강성만 회장이 경영권을 손녀에게 물려준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할아버지, 괜찮으세요?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봐 걱정돼요. 괜찮아. 이제는 남들이 뭐라고 하든 상관없어. 내가 해야 할 일을 하는 거니까. 라디오에서는 계속해서 관련 뉴스가 나오고 있었는데 그 중에 강성만의 과거 인터뷰 내용이 나왔습니다. 가족이란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에 젊은 시절의 강성만이 답하는 목소리였죠. 가족이란 그리운 사람을 다시 만나러 가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말을 들은 순간 연수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할아버지가 아버지를 얼마나 그리워했는지 그리고 자신을 얼마나 소중하게 생각하는지 느낄 수 있었거든요. 할아버지, 저도 가족이 뭔지 알 것 같아요. 그래, 뭐라고 생각하나? 가족은 서로를 용서하고 사랑하는 사람들이에요. 피가 섞여 있어서가 아니라 마음이 연결되어 있어서요. 강성만은 연수를 꼭 안았습니다. 그래, 맞아. 이제야 우리가 진짜 가족이 된 것 같구나. 도식은 멀리서 그 모습을 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30년을 기다린 보람이 있었습니다. 회장님이 드디어 진짜 가족과 함께 행복해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거든요. 그날 밤 별장은 따뜻한 가족의 온기로 가득했습니다. 강성만은 오랜만에 편안한 잠을 잤고 연수도 할아버지 곁에서 안전함을 느꼈죠. 몇 달 후 미국에서 주희가 편지를 보내왔습니다. 아버지, 연수야, 잘 지내고 있어요. 여기서 작은 사업을 시작했는데 제법 잘 되고 있어요. 언젠가 꼭 놀러와요. 연수는 그 편지를 읽으며 웃었습니다. 진짜 가족이란 이런 거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강성만 회장은 이제 진정한 평안을 찾았습니다. 30년 동안 품고 살았던 죄책감에서 벗어나 진짜 가족과 함께하는 행복을 맛보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서울의 그 큰 집은 이제 비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강원도 작은 별장에는 진짜 가족의 따뜻함이 가득했죠.